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 후 너무나도 소중한 동생이 한 명 생긴 여자입니다. 남편과 사이가 너무나도 좋았던 시동생이 저한테도 정말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동생을 무참히 짓밟고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고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니 지금도 분노가 치미는데 한번 차분하게 얘기해 볼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저까지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저희 오빤 저를 엄청 예뻐했어요. 평소에 제 머리도 빗겨주고 맛있는 게 있으면 꼭 저한테 양보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땐 엄마 대신에 오빠가 약을 먹여주기도 했어요. 성혜야, 약을 먹어야 감기가 빨리 나는 거니까 눈 꼭 감고 한번 삼켜봐. 약 잘 먹으면 오빠가 이따가 슈퍼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오빠 전 사춘기 때도 누구보다도 우애 깊은 남매로 사이좋게 지냈어요. 어쩜 남매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냐면서 동네 분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부럽다고 얘기하시는 걸 몇 번 들은 적도 있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전 대학 졸업 후 평범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저처럼 일반 회사원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말투도 자상하고 항상 절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1년 넘게 만난 후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예비 시댁에 처음 내려가게 되었어요. 예비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5시간 걸리는 시골에 있었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절 보자마자 정말 인자한 미소로 반겨주시더군요. 아유, 우리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다 커서 장가 간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 아들한테 들었겠지만 우리 애들 어릴 때 애들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나 혼자 농사 지으면서 아들 둘 키우느라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도 참 좋은 분이셨지만 남자친구보다 8살 어린 예비 시동생도 정말 성격이 좋더군요. 딱 보기에도 되게 착하고 영특하게 생긴 모범생 스타일이었는데 쑥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누나. 전 우리 형 동생 강인수라고 해요. 어머, 누나요? 누나라고 하니까 너무 쑥스럽네요. 아, 누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어,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부턴 형수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아무튼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봐요. 이제 우리 가족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알겠다면서 배시시 웃는 시동생을 보고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고등학생이라 그런지 몰라도 뭔가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전 저희 부모님한테도 허락을 받고 25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다정한 성격이라 그런지 몰라도 결혼 후에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잘하더라고요. 친정에 갈 때 저희 엄마가 밥을 차려주시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꼭 일어나서 밥도 나르고 반찬도 나르곤 했어요. 심지어 설거지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방에서 뭘 꺼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두 분 다 발에 굳은 살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오늘 두 분 각질 케어 한번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하시느라 발에 굳은 살이 쩍쩍 갈라지셔서 예전부터 제가 자주 해드렸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대야에 물을 받아와 저희 부모님한테 족욕도 시켜드리고 각질 제거기로 각질도 제거시켜드린 다음 보습제까지 발라주더군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어찌나 남편한테 고마워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공부를 참 잘했던 저희 시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통학을 할 수가 없으니 서울에서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솔직히 원룸 같은 걸 구해서 혼자 지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밥도 잘 못 챙겨 먹을 것 같아 제가 먼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더라고요. 제가 밥을 해주면 그렇게 특별한 반찬이 아닌데도 정말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우와, 형수님, 무슨 나물 반찬 하나도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저 형수님이 해주시는 밥 먹을 때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집밥, 집밥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형수님처럼 이렇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겠죠? 저는 시동생이 너무 착하고 예뻐서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 용돈도 줬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그 돈을 또 아껴가지고선 가끔씩 집에 올 때 삼겹살을 사오더라고요. 형수님, 우리 오늘 삼겹살 파티예요. 형수님이 삼겹살 좋아하신다길래 제가 많이 드시라고 왕창 사왔어요. 저는 그렇게 시동생이랑 남편이랑 셋이 같이 살면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제가 집안일을 하느라 바쁠 때 저희 애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애들과도 잘 놀아주기도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시동생이랑 같이 지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제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목에 자꾸 뭐가 걸린 것처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봤다가 갑상선 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암에 비해 갑상선 암이 착한 암이라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수술을 하고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퇴원 후에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남편이랑 시동생이 절 완전 공주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특히 시동생은 절 아주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어요. 형수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갑상선암 수술 후에 면역 관리가 중요하대요. 그런데 면역력을 키우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집안일은 저한테 다 맡겨주시고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집에 건강한 남자를 둘이나 놔뒀으면 이럴 때 써먹어야죠. 시동생은 제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것도 피곤할까봐 자기가 직접 가서 장을 봐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심부름할 거 없는지 물어보고 제가 입맛이 없을 땐 죽을 끓여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동생이 저한테 극진히 잘해줘서 그런지 저는 수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예전의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저한테만 잘해준 게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엄청 힘들어 했거든요. 그때도 시동생이 옆에서 남편한테 많은 힘이 되어주더군요. 형, 만약에 형이 취업이 안 되면 나라도 얼른 취업해서 돈 벌어다 줄게.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만 말고 주말에 나랑 등산이라도 가자. 원래 사람이 우울할 땐 햇빛도 좀 쐬고 몸을 움직여야 된대. 시동생이 옆에서 많이 격려해준 덕분에 남편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심장이 떨어질 뻔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애들 셋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놀아주고 있는데 마침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애기 엄마 한 명이 오랜만에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온 거예요. 어머, 민영 엄마, 요즘에 통 안 보이더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난 또 말도 없이 어디 이사 간 줄 알았잖아요. 아, 이번에 애들 데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한 달 살기 하고 왔거든요. 애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재밌게 놀다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잠깐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저희 애들이 놀고 있는 곳을 바라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 첫째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랑 셋째한테 물어봤는데 둘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해서 놀이터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저희 딸이 안 보이더군요.
아무래도 혼자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출근해 있는 남편 대신 집에 있던 시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큰일 났어요. 우리 유리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고요. 그 전화에 시동생은 바로 집에서 달려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너무 놀라서 허둥지둥 대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수님, 제가 이쪽으로 가서 찾아볼 테니까 형수님은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우리 유리 어떻게든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저와 시동생은 각자 흩어져서 큰 소리로 저희 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습니다. 눈물바람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찾아다니던 중 시동생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형수님, 유리 찾았어요. 얼른 이쪽으로 와보세요. 전화를 끊고 전 시동생이 말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그곳은 어느 골목의 구석이었는데 저희 딸이 주인도 없어 보이는 어떤 강아지랑 쭈그려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아까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 강아지가 지나가길래 너무 귀여워 보여서 따라왔는데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 내가 진짜 못 살아. 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저는 한참 동안 딸을 끌어안고 울다가 저희 딸을 찾아준 시동생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퉁퉁 부은 눈으로 시동생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고마워요. 도련님 아니었으면 우리 유리 못 찾았을지도 몰라요. 도련님이 나랑 우리 유리 살려준 거라고요. 아니에요, 형수님. 우리 유린 저한테도 사랑하는 조카인데 당연히 제가 발벗고 나서서 찾아야죠. 그래도 어디 이상한 데 안 가고 여기 구석에서 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퇴근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남편도 시동생 덕분에 찾은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동생이자 고마운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오히려 저한테도 고마워하더라고요. 같이 시댁에 가면 꼭 시동생이 시아버지한테 제 자랑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형수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 줄 아세요? 아마 우리 형수님 같은 여자 대한민국에 몇 명 없을걸요? 전 솔직히 우리 형보다 형수님이 더 좋아요. 그런데 시동생이 그렇게 말하자 옆에서 남편이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야, 듣다 보니까 괜히 질투나는데? 인수 너, 어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보다 네 형수가 좋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럼 좋은데 좋다고 하지 뭐라고 해. 난 나중에 꼭 우리 형수님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런 여자가 이 세상에 또 있을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시동생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줬습니다. 게다가 저희 애들한테 틈틈이 공부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시동생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일처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케이크도 사다가 다 같이 축하 파티도 했답니다. 어떤 분들은 시동생이 취업했으면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시동생이 제 친동생 같아 너무 좋았고 시동생도 저희랑 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이 결혼하기 전까진 계속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시동생이 29살 때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게 되었어요. 예비 동선의 집은 되게 잘 사는 집이었는데 예비 동선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예비 동선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동생이 결혼하는데 신혼집에 조금이라도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안 보태줘도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수님, 제 신혼집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 결혼하고 장인 장모님 모시고 살기로 했거든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딸만 둘인데 큰딸이랑 떨어져 사는 게 너무 싫다고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울면서 말씀하시길래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그 마음은 너무 좋은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처가에 살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예비 동서가 밝게 웃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떡하니 같이 있는데 누가 우리 오빠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아, 그럼 동서가 중간에서 우리 도련님 잘 챙겨줄 수 있어? 우리 도련님 나한텐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도련님 힘들게 하면 내가 절대 가만히 못 있어. 아휴, 절대 힘들게 안 하니까 걱정들 마세요. 형님, 그렇게 걱정되시면 차라리 제가 매일 보고서라도 써서 올릴까요? 뭐? 보고서? 아유, 됐네요. 동서가 어련히 알아서 잘 챙기겠지 뭐. 그래도 예비 동서가 그렇게 밝게 얘기하니까 안심이 되더군요. 그렇게 저희 시동생은 29살의 나이에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서는 결혼 1년 만에 딸 하나를 낳고 저희 시동생과 오순도순 잘 지내더라고요.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일 때 보니까 둘 다 조카를 너무 예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장미는 내가 놀아줄 거라니까. 당신은 오랜만에 아버님 댁에 왔으니까 좀 가만히 앉아서 쉬어. 싫어. 내가 아빠인데 당연히 우리 장미랑 내가 놀아줘야지. 장미야, 아빠가 비행기 태워줄게. 엄마보다 아빠가 태워주는 게 더 재밌는 거 알지? 동서는 부잣집 딸인데도 잘난 척을 하거나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시동생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동생이 결혼한 지 7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서방님,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거길 그만둔다고요? 갑자기 왜요?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물어봤더니 옆에 있던 동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가 이 사람을 워낙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희 회사로 스카우트한 거예요. 아빠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회사도 물려준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일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선 시동생이 처가에서 인정받고 잘 지내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더군요. 그렇게 시동생은 그때부터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 부부는 시동생과 계속 잘 지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장인 회사에서 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만 거예요. 연락을 받고 놀라서 병원에 달려가 보니 동서는 펑펑 울고 있고 시동생네 장인 장모도 와 계시더군요. 연락을 받은 시아버지도 시골에서 급하게 올라오셨어요. 그렇게 시동생이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의사한테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신 마비 증상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들은 그 얘기를 듣고 모두 주저앉고 말았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서방님이 하반신 마비라니. 평생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우리 서방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제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동서가 제 손을 꼭 잡고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그이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전처럼 다시 웃게 만들 거라고요. 동서 몇 번이고 저와 남편한테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군요. 전 그렇게 시동생을 생각해주는 동서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던 시동생은 퇴원 후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회사도 계속 다니고 재활도 꾸준히 다녔어요.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동생이 너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해지니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언젠가부터 시동생이랑 만나면 자꾸 표정도 안 좋고 목소리도 어딘가 모르게 침울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시댁에 오는 횟수도 점점 뜸해지더니 나중엔 거의 안 오더라고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시동생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전화로 물어봤는데
시동생은 아무 일도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진짜 아무 일 없는 거 맞아요? 서방님 요즘에 전화하면 맨날 목소리에 기운도 없고 최근 들어 얼굴 보기도 엄청 힘들잖아요. 아, 그냥 사고 난 이후에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 말곤 힘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로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시동생은 저와 남편이 몇 번을 물어봐도 계속 괜찮다고만 얘기하더군요. 꼬치꼬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냥 진짜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역시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 걸까요? 시동생이 사고가 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이 갑자기 다쳐서 입원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이랑 같이 시동생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주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방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 하다가 이렇게 다친 건데요? 아, 그게 집에 있다가 휠체어에서 갑자기 굴러 떨어졌거든요. 갑자기 휠체어에서 왜 굴러 떨어져요? 그러고 보니 동서도 전화를 안 받던데 진짜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제가 그렇게 추궁하자 시동생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와 남편한테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시동생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형수님, 저요. 사실 장모한테 맞고 살아요. 오늘 이렇게 된 것도 다 저희 장모 때문이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동생이 다리를 다친 이후부터 시동생의 장모가 시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안쓰러워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시동생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고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할 말이 있다며 시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더군요. 자네,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우리 딸이랑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소녀딸을 우리가 키울 테니까 자넨 그냥 몸만 나가게. 우리한테 이제 자넨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네? 이혼하고 나가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게다가 우리 장미를 두고 가라고요? 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 장미 때문에라도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이혼을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장모가 대놓고 시동생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다더군요. 집에서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일부러 시동생 밥만 안 줬대요. 그래서 시동생이 말없이 휠체어를 끌고 겨우겨우 밥을 푸고 앉으면 또 시동생한테 대놓고 막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밥을 안 주면 눈치껏 안 먹을 것이지. 꾸역꾸역 떠오는 건 뭐야? 자네, 진짜 우리 딸 인생 망치려고 그러나? 다리가 그 모양이면 양식껏 알아서 우리 딸 낳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시동생은 도저히 조카를 두고 나올 수가 없어 계속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모는 시동생 보고 아예 회사에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시동생이 장모한테 애원을 한 적도 있었대요. 장모님, 저 비록 다리는 이렇지만 가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 자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좀 힘들더라도 남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할 테니까 제발 회사에 다시 출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장모가 식탁을 주먹으로 쾅 치면서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라고 또 소리를 쳤다더군요. 그러면서 식탁에 있던 찬물까지 시동생한테 확 끼얹었다는 거예요. 자네, 지금 우리 집이 좀 잘 사니까 거머리처럼 끝까지 들러붙으려고 하는가 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제발 여기서 나가.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자네 같은 사람을 언제까지 끼고 살 줄 알아? 장모가 그렇게까지 하자 옆에 있던 저희 조카가 울면서 장모를 말렸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모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동서까지 본인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누가 당신 보고 사고 나랬어?
당신이 운 나쁘게 사고 난 건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앞날이 창창한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같이 살아? 나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못 산다고. 그러다가 한 번은 시동생이 방에 있었는데 시동생의 장모랑 동서가 거실에서 대놓고 시동생의 흉을 봤다고 하더군요. 아유, 도대체 저놈은 언제까지 저렇게 눌러 앉아 있으려나 몰라. 아주 쓸모없는 짐덩어리가 따로 없잖아. 유경아, 그냥 강서방 너희 시아버지한테 보내버리면 안 되니? 그냥 짐 싸서 내쫓으면 안 되냐고. 나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죠. 그냥 조용히 이혼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해주는지 몰라요. 방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시동생은 너무 화가 나서 거실로 나가 장모랑 동서한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다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재활 열심히 해서 꼭 일어서겠다고 했잖아요. 다리가 불편해도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 무시하지만 마시고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참나, 믿어주긴 뭘 믿어줘? 몸이 그 모양이 됐으면 알아서 우리 딸 인생에서 꺼져줄 것이지. 언제까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들러붙어 있을 거냐고. 제가 들러붙어 있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그럼 나가드릴 테니까 우리 장미는 제가 키우는 걸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혼하겠습니다. 뭐? 장미를 자네가 키워? 참나, 어디서 다리도 불편한 게 우리 소녀딸 인생까지 망치려고 들어. 나 그 꼴은 절대 못 봐. 절대 못 본다고. 시동생의 장모는 그렇게 소리치면서 시동생의 휠체어를 확 밀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시동생이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져서 다치고 말았대요. 그런데도 아무도 119에 신고조차 해주지 않아 시동생이 자기 손으로 신고를 해서 구급차에 실려왔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 얘기를 다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말도 안 돼. 그 인간들이 서방님한테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여보, 나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어. 우리라도 대신 가서 그 인간들 아주 작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 우리 인술 대신에 우리가 가자. 나도 하나뿐인 내 동생 이런 취급 당한 거 절대 못 참아. 그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저와 남편은 그날 바로 시동생이 살고 있던 시동생의 처가에 찾아갔습니다. 동서는 시동생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도 저희가 찾아가니까 순순히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마 시동생이 입원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온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시동생은 다쳐서 입원을 해 있는데 동서랑 그 엄마라는 인간은 둘이서 식탁에 앉아 족발 뼈까지 손으로 잡고 뜯고 있더군요. 형님,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아, 우리 그이 걱정돼서 찾아오셨구나. 그냥 살짝 넘어진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리는 좀 그렇긴 해도 원래 몸이 튼튼한 사람이라 금방 나아질걸요? 뭐라고? 금방 나아져? 야, 너 지금 그게 네 입으로 할 소리니? 네 남편이 니네 엄마 때문에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져서 다쳤는데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멀뚱멀뚱 서서 쳐다보기만 한 주제에 어디서 입으로 똥을 싸고 있어? 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찾아온 줄 알아? 너랑 너네 엄마가 그동안 우리 서방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왔어. 그래요, 재수 씨. 아니, 이제 재수 씨도 아니지. 야,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동생을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그딴 취급을 해? 특히 아줌마. 아줌마가 사람입니까? 아줌마 딸이 다쳤어도 그런 식으로 하시겠어요? 내 동생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입에도 못 담을 욕설을 짓거리고 손직언까지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던데 남의 소중한 가족한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둘 다 한번 콩밥 먹어보고 싶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동서와 동선의 엄마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어머머,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역시 수준 떨어지는 집안이라 그런가.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막 짓거리네. 아휴,
내가 이래서 그 인간이랑 진작에 이혼했어야 되는 건데. 이봐요, 아주버님. 이러려고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난 또 걱정돼서 찾아온 줄 알고 대충 둘러대고 돌려보내려고 했더니 진짜 귀찮게 왜 이래요? 아, 진짜 하나같이 아주 거머리가 따로 없구만. 저는 그 말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눈이 확 돌아버리더군요. 그래서 둘이 먹고 있던 족발 그릇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야, 너 말 다 했어? 필요할 때만 쪽쪽 빨아먹다가 우리 서방님이 몸 다치니까 버리는 너희야말로 거머리잖아. 그리고 아줌마 때문에 우리 서방님은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쳤거든요? 나 우리 서방님한테 그렇게 상처 준 거 절대 용서 못해요. 우리 서방님이 받은 정신적 피해랑 육체적 피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하고 피해 보상 청구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쏟아진 족발을 다시 주워서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을 잡고 그 집을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시동생의 장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시동생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죠. 그래도 저희가 자주 찾아가니까 시동생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또 남편이랑 같이 시동생의 병문안을 가 있었는데 갑자기 병실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동생의 장인이었어요. 시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장인은 장모랑 동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시동생 편을 들어줬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의 장인은 시동생을 안쓰러운 눈길로 쳐다보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나도 솔직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다네. 근데 자네도 알지? 내가 자네를 엄청 좋아하고 믿음직스러워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자네를 우리 회사로 불러서 일도 가르치고 회사도 물려주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자네도 지금 딸을 키우고 있어서 알겠지만 내가 아무리 자네를 좋아한다고 해도 나한텐 자네보단 우리 딸이 더 소중하네. 그래서 말인데 그냥 우리 딸이랑 깔끔하게 이혼해 주게. 물론 우리 딸이 100번, 1000번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딸 인생도 있지 않은가. 나도 애비로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자네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 이대로는 이혼 못해요. 그러니까 정체가 이혼하길 원하시면 저희 장미 제가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주겠네. 안 그래도 내가 어제 장미랑 얘기를 해보니까 장미가 자네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네도 몸이 불편하니 혼자서 딸 키우면서 살긴 힘들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자네가 그동안 고통받았던 것에 대한 위자료도 줄 겸 자네랑 우리 장미랑 둘이서 살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주려고 하네. 그러니까 서로 더 이상 감정 싸움하지 말고 이쯤에서 끝내는 게 어떻겠는가. 그나저나 내가 괜히 자네를 우리 회사로 불러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너무 미안하네. 자네한테 정말로 할 말이 없어. 시동생의 장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장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시동생도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비록 자기 딸 편을 들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은 있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은 장인한테 앞으로 조카를 키우면서 살 수 있을 만큼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그 모진 세월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이젠 이혼하고도 조카랑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시동생이 조카를 데려오긴 했지만 키우는 게 문제였어요. 시동생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일단 몸이 불편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서방님이랑 조카랑 다 같이 사는 거 어때? 우리 어차피 서방님이랑 9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못 살 거 없잖아. 그리고 서방님 혼자 조카 키우려면 힘들 텐데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보, 그게 정말이야?
정말 우리 인수랑 같이 살아도 돼? 그럼 당연히 되지. 나 서방님이랑 같이 살 때 되게 즐거워했었던 거 당신도 알잖아. 서방님은 나한테도 친동생 같은 존재니까 꼭 그렇게 하고 싶어. 여보, 고마워. 나 사실 인수가 너무 걱정돼서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는데 당신이 불편해할까봐 말을 못 꺼내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역시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시동생은 돌고 돌아 12년 만에 다시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도 애들이 커서 다 같이 살기엔 집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 돈을 보태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희 애들도 어릴 때 시동생과 같이 살았던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애들이 조카를 얼마나 챙겨줬는지 모릅니다. 장미야, 오빠가 숙제 도와줄까? 오빠 수학 되게 잘하거든. 아니야, 오빠 말고 이 언니가 도와줄게. 나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거든. 그리고 설명도 유찬 오빠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해. 우와, 나 선생님 엄청 많아졌다. 그러면 오늘은 오빠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오빠가 도와주고 다음번엔 언니가 도와주라. 나도 한 명만 선택하긴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조카한테 왜 엄마 말고 아빠랑 살고 싶다고 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사고 나기 전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였거든요. 근데 아빠가 다치고 나니까 외할머니랑 엄마가 아빠를 계속 무시하고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헤어지고 나면 아빠 옆에 지켜줄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아빠랑 같이 산다고 한 거예요. 저한테 아빠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제 10살이 된 조칸 정말 기특하게도 그런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조카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시동생이 저희 집에서 지내고 나서부터 표정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밥도 잘 못 먹더니 이제는 제가 해주는 걸 예전처럼 엄청 잘 먹더라고요. 이야, 역시 형수님 손맛은 어디 안 간다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형수님 음식이 얼마나 그리웠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먹게 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두 그릇이든 세 그릇이든 얼마든지 더 줄 테니까 더 먹어요. 내가 우리 사방님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요리 실력 안 줄게 매일매일 요리해야겠네. 우와, 진짜요? 그럼 저 맨날 두 그릇씩 먹을 텐데요. 이러다가 배불뚝이 아저씨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잘 지내다가 한 번은 다 같이 시댁에 간 적이 있었어요. 시아버진 오랜만에 만난 시동생의 다리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 다리를 어쩌면 좋을꼬.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다리라도 떼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내 한이야. 사실 저희 시아버진 시동생이 전 처가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자세히는 모르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다리가 그렇게 되어서 마음 아파하실 텐데 아들이 그런 일까지 당했다는 걸 알게 되시면 쓰러지실까 봐 걱정이 돼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 동서와 성격 차이로 이혼한 줄 아시는데 아들이 다리까지 다친 마당에 이혼까지 했다고 하니까 엄청 속상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서방님이 다리가 좀 불편해도 얼마 전에 직장 구해서 성실하게 출근도 하고 있고 저희 집에서도 매일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방님 옆에서 계속 지켜줄 거예요. 아휴, 정말 고맙다, 애미야. 내가 시골에 살아서 우리 아들을 제대로 챙겨줄 수도 없는데 네가 이렇게 나서서 우리 아들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내가 참 마음이 놓이는구나. 네가 없었으면 아마 난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 얼굴이
예전보다 수척해지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프더군요. 저 때문에 안심한다곤 하셨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기 힘드실 거예요. 저 같아도 제 자식이 다쳐서 걷지 못한다고 하면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시아버지가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게끔 시동생한테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던 중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면접 교섭권이 있는 전 동서가 저희 조카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조카가 계속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조카한테 왜 그렇게 엄마를 만나기 싫어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잠깐 망설이다가 저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큰엄마, 저는요, 저희 엄마가 너무 싫어요. 우리 아빠처럼 착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못 살게 굴었잖아요. 저 솔직히 지금도 가끔씩 엄마가 그랬던 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디 말하기도 힘들어서 일기장에다가 일기를 적곤 했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도저히 제 화난 마음을 참기 힘들 것 같아서요. 조카는 그렇게 말하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썼던 일기를 저한테 가져와 조심스레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난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싫다. 우리 엄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 아빠만큼 착한 사람이 없는데 왜 엄마는 아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걸까? 난 아빠한테 그렇게 하는 엄마가 너무 밉다.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다. 저는 조카가 전 동서를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조카가 계속 본인을 만나주지 않자 전 동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도대체 우리 장미가 왜 저랑 안 만난다는 거예요? 형님이 지금 중간에서 저랑 장미를 못 만나게 막고 있는 거죠? 야, 내가 언제 네 딸을 못 만나게 했니? 네 딸이 널 만나기 싫다잖아. 싫다는 애를 어떻게 억지로 엄마한테 가라고 하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장미는 절대 그럴 일 없거든요. 이거 다 형님이 지어내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어내기 뭘 지어내?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가 증거 사진 보여줘? 야, 너 딱 기다려. 내가 사진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도 거짓말이란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조카의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 동서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그 사진을 본 전 동서가 엄청 충격을 받았는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뭐야, 이거 진짜 우리 장미가 쓴 거예요? 진짜 우리 장미가 날 악마처럼 생각하고 날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한다고요? 그래, 네가 얼마나 애 앞에서 우리 서방님한테 못될 짓을 많이 했으면 애가 그렇게까지 엄마를 싫다고 하겠니? 이거 다 네가 자초한 결과야. 네가 스스로 딸한테 버림받은 거라고. 말도 안 돼. 이거 형님이 우리 장미한테 가스라이팅 한 거죠? 형님이 우리 장미한테 내 욕하면서 나 싫어하게 만든 거잖아요. 뭐? 가스라이팅? 야, 네가 생각하는 수준이 그따위니까 네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장민 나한테도 정말 소중한 조카인데 내가 장미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을 왜 하겠어? 그럼 이게 진짜라고요? 아니 그럼 저 앞으로 우리 장미 못 보는 거예요? 형님, 저 장미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형님이 장미한텐 얘기하지 말고 그냥 몰래 저희 집 쪽으로 데려오시면 안 돼요? 저 장미 진짜 보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우리 소중한 조카한테 싫다는 엄마 억지로 보여주면서 상처 줄 생각 절대 없어. 그러니까 다신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딸한테까지 버림받을 정도로 못된 짓 한 거 평생 반성이나 하면서 살아. 이거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네 자신이나 탓하면서 살라고. 알았어? 형님, 한 번만 부탁할게요. 네? 제발요. 형님. 전 동서가 울면서 애원했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무리 모녀 사이여도
저희 조카가 엄마랑 만나기 싫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저한텐 조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카가 먼저 만나고 싶다고 하기 전까진 굳이 억지로 만나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이 이혼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 동서는 조카를 못 만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카한테 엄마 보러 진짜 안 갈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조카가 단번에 절대 안 만날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큰엄마, 저한테 엄마의 엄자도 꺼내지 마세요. 저 앞으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외할아버지면 몰라도 엄마나 외할머니를 볼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도 조카가 외할아버지하고는 학교 잘 다니고 있다고 평소에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동생도 이혼 후에 전 장인한테서 가끔 연락이 온다고 하더군요. 용기 잃지 말고 잘 살라고 시동생한테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이혼 후에 저희 가족과 함께 하루하루 웃으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저도 시동생과 조카 덕분에 요즘 들어 더 웃을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시동생이랑 잘 사니까 저희 부모님도 절 응원해 주시더군요. 성애야, 너 지금 시동생이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정말 잘했다. 예전부터 너희 시동생이 너 아플 때도 옆에서 많이 챙겨주고 우리 강서방한테도 정말 힘이 많이 되어줬잖니. 너도 너희 시동생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시동생이 어려울 때 너도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엄마 아빤 네가 시동생과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참 대견하고 뿌듯하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시동생이 어려울 때 도와가면서 서로서로 잘 지내고 싶습니다. 평생 제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힘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진정한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은 일이 있을 땐 같이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저희 부부와 시동생의 관계처럼 말이죠. 그런데 전 동서와 그 엄만 저희 시동생이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자 바로 잡았던 손을 매정하게 놓아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걸로도 모자라서 막말에 손찌검까지 하면서 사람을 아예 벼랑 끝까지 밀어붙였죠. 그런 게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시동생이 힘들 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전 동서는 계속 조카를 못 봐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식을 못 본다는 게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이래서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전 혹시라도 우연히 이 사연을 들을지도 모르는 전 동서가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길 바라면서 이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들 행복한 웃음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